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20년째 대치동에서 소아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시는 정신과 우리 손성은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요.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최근 통계를 보면요.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 불안 장애가 4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계시니까 박사님께서는 더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울증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소아들의 우울증은 어른처럼 우울감을 느끼고 처져 있고 이렇지 않고 애들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하거나 또 굉장히 부산해지는 애들도 있어요. 네네. 우울증인데. 그리고 아이들 중에 뭐 소화가 안 된다, 뭐 어지러움을 느낀다 해서 각종 병원을 다 돌아요. 근데 이상이 없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오는 친구들이 있죠.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시험 같은 것도 막 4살부터 좀 보고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만. 4살이 무슨 시험을 봅니까? 요즘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4세 고시라고 부르죠. 영유아들이 입시 학원까지 다니면서 아이들 정서 발달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유명 영어 유치원 같은 곳을 보내고 싶을 때 이제 테스트를 보잖아요. 맞아요. 레벨 테스트, 뭐 레테라고 하시죠. 네네네네. 그걸 보기 위해서 뭐 또 과외를 붙이고 또 못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그런 상황을 요새 이제 4세고시라 그래가지고 뉴스 같은 데서 이슈화가 좀 많이 됐죠. 맞아요. 선행 학습. 뭐 요즘 요것도 굉장히 또 많이 근데 뭐 문제가 예전부터도 되는. 그거는 많이 그렇죠. 항상 뭐 예전에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던. 됐어요. 선행 학습. 예. 요거는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가 뛰어나고 하고 싶어 할 때 선행학습이 왜 나쁠까요? 어. 할 수 있죠. 영재아이고 그러면 그렇죠. 더 맞아요. 해줘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그 아이들이 하는 것에 맞춰서 학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가을에 피는 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봄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꽃이 피었다 그래서 봄에 꽃을 피우라고 자꾸 데려다 놓으면 정작 가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못 필 수도 있거든요. 뭐 숱하게 오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돌자리도 오고 뭐 그래서 너무 어린애들도 뭐 그냥 숱하게 오니까 영어학원 테스트를 보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열정, 테스트를 보게 하기 위해서 또 과외를 붙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압박감을 많이 받는 아이는 정작 시험 보러 가서 울어버린다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벌써 작은 시험에도 불안감을 느껴버리면 정말 뇌신경계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 잘 되라고 더 일찍 더 많이 시키는 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게 되는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를 뇌신경계를 망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까지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역효과가 많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면 그때서야 멈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조셉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즘 부모님들께서 또 그런 건 굉장히 열려 있어요. 맞아요. 너 하고 싶은 게 해. 있어? 그거 해라. 그런데 그거 해라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부모가 그래 이거 하자 그러면서 막 연기 학원 가고 막 이게 또 공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나오는 아이의 그 싹이죠. 막 자라나는 싹. 그거를 또 부모님이 욕심껏 이렇게 도와줄 때 이 싹이 또 이렇게 되는 사그러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너무 어렵네. 어려워요. 그래서 균형감을 계속 잡으면서 아이가 주인공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저는 많이 하냐면 자기가 모는 자기 차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는 거죠. 자신이. 근데 그 차는 이 사람만 몰 수 있어요. 이 아이만.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 차를 여기에 무슨 버튼이 있고 또 어떻게 몰면 좋다 배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부모한테 또 이렇게 심리치료사한테. 하지만 결국 그 차는 자기가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아이가 해 주도적으로 해야지 부모님이 그것을 막 한다고 오케이 너 이거 해. 그래서 신이 막 나죠. 그냥 이건 또 부모가 더 신나죠. 과한 애정과 과한 네. 관심으로 싹을 또 오히려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와 칭찬, 이런 거, 응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좀 독이 되는 칭찬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결과는 어땠든지 너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왜 독이 되는 칭찬이야? 근데 왜냐면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근데 말이에요? 성실하게 해달라 뭐 이런 건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은 어. 내가 볼 때마다 너는 공부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말과도 비슷한 거예요. 성실한 모습을 그러네. 보여라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려면 매일 공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네. 예. 그래서 이런 말들이 도리어 아이의 자율성을 좀 억압하는 그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셉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결과는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 난 그럼 어떤 결과가 나도 좋아. 근데 이게 계속되면 부모님이 그러실 것 같아. 너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결과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이러면은 이 진정성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현재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걸 부모님이 스스로 가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정답이 있고 책에서 본 거를 아이한테 빨리 적용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되고 내 마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데 인간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매일 부모님도 공부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건 정말 저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을 닦아야만 하는 맞아요. 그런 과제를 부여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돌을 닦는 게 너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요런 말은 어떻습니까? 너 요즘 괜찮니? 뭐 괜찮으면 됐다. 요 정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뭐라고? 또 시작이네.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이건 어때요? 야, 보니까 너 아빠보다 낫다. 아빠 옛날보다 낫다.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인성이- 아니, 뜬구름 잡지 마시고 아빠. 제가 뭐가 나요? 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저는 여기서 말보다는요. 소통을 하면서 막 웃으셨잖아요. 네. 아이들은 농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진지한 얘기보다는 아이를 웃게 만들어주는 어떤 포인트? 그리고 부모님의 그냥 미소 하나? 이런 게 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말에 딱 와닿는 게 제가 최근에 그 지호한테 갑자기 5만 원 줬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던데. 그 좋아하죠. 뭐 특별한 날도 아니고 갑자기 가다가 뭐 사 먹어라. 그랬더니 갑자기 되게 지호한테는 좋아하던데. 이게 무슨 보너스예요, 갑자기. 예측이 없던 일이니까. 뭐 예상에 없던 일이니까. 전혀. 유머도 그렇고 예측이 안 돼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도 매일 주면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갑자기 줬어요 5만 원을. 그때 너무 좋아하더라고. 네. 이거 주시는 거야? 막 그러더니 뭐 사 먹어야지 막 그러던데. 저는 한 번쯤에 누나네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조카가 있는데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좀 방어막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삼촌 왔으니까 누나가 뭐 했어? 그래서 안 했어 하길래 제가 그래서 괜찮아 삼촌도 안 했어 너도 하지 마 그랬거든요. 이건 조금 제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이렇게 너무 전문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러면 왜냐면 누구한테 물어봐? 왜냐면 부모님들이 자신감과 소신과 오케이. 자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전문가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를 너무 오케이, 따라가지 오케이. 마시고 네. 분명히 판단할 능력이 좋았어. 있으세요. 저는 근데 저는 좀 전에 박사님 짜증 나신 거 아니었죠? 뭐 대치동이라는 건 교육 특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치동뿐만이 아니거든요. 전국이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눈 먼 사랑을 멈추고 눈 뜨고 사랑할 때가 됐습니다. 뭘 더 해야 된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충분하십니다. 지금 좀 부족한 대로 충분하세요. 거기서 자신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자신감을 아이들이 느낄 때 부모를 존경합니다. 여기에서 가정의 질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계의 1인자 화이트 해커 박세준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준이라고 하고요. 대표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또 화이트 해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쁜 해커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쵸. 그들이 이제 기업이나 또 정부 기관들 해킹을 하잖아요. 그런 해킹하는 나쁜 해커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저희가 취약점을 찾아내고 네. 또 잘 보안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이제 해킹 문제가 네네네. 이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들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거 내 정보는 안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쓰면서도 이거 괜찮은 건가? 막 뭐 오는 URL 하나 누르는 것도 막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진짜 그런 세상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을 모신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그 안 그래도 바쁘신데 더 바쁘시겠어요. 사실 요즘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죠? 아시다시피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너무 보니까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좀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고객들이나 기업들 또 최근에 정부 부처까지도 또 해킹 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사이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공방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뚫으려는 자들과 그런 공격으로부터 막으려는 맞습니다. 이 노력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군요. 대회 경력으로 보나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정말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해커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고 시작한 것까지 조금 추가를 하면 16살 때부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22년 차입니다. 우리 또 박 대표님이 수백억의 해킹을 막은 적도 있대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 5년 정도 전에 그 랜섬웨어 사태였습니다. 있었죠. 요즘에 랜섬웨어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암호화가 되고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로 그렇죠, 이어지는데요. 네네. 여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 수억씩 손해를 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해커들은 이제 협박을 한 거죠. 돈을 내놔라. 400억을 내놔라. 안 그러면 풀어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료도 유출하고 풀어주지 않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랜섬웨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분석을 하기 어렵거든요. 악성 코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며칠 동안 밤을 새서 연구원들끼리 분석을 해서 좀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을 했어요. 즉 실수를 발견한 거죠. 공격자들이 그 만들어놓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 발견해서 그런 암호화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역공격을 해서 그 파일을 암호화되어 있던 파일을 다시 복호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이 과정이 우리가 뭐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을 불문하고 이런 좀 대형 해킹 사건들이 좀 연이어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요즘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전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많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기밀정보 이런 것들이 민감한 정보들이 다 전산으로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즘 K컬처 너무 유명하고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뭔지 어느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거에 관심이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해킹의 또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그 해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는 하는데요. 통신사 이번에 저도 사실 그 통신사의 고객인데 그래요. 저도 저 네. 유심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해킹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긴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통신사도 그렇고 뭐 이제 카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희들도 그래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망 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사업자이고 또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이 해킹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데요. 그래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 이번 건 같은 경우 유심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아. IMEI 정보라든지 이런 이제
기기 정보들이 유출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이제 핸드폰을 복제를 할 수 있는 위협이 생긴다든가 이런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거군요. 아니 그 이제 통신사 유출 사건도 이게 4년 전에 뚫린 게 이제 밝혀진 거라 그래요? 네,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아, 사실 요즘 기술들이 되게 정교해지기도 했지만 공격자들도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은닉하면서 조심조심 그리고 조금씩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러나지 않게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아차리기가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그렇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뭐 모르는 게 또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개인은 이런 대형 사고들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제약적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다만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2차, 3차 피해들을 막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해킹 사고가 나서 이번에 뭐 금융사든 아니면 통신사든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피싱 메일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스팸 메일들이 오잖아요. 그런 거에 낚이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링크 같은 거 누르지 마시고 누르면 안 그리고 비밀번호 안전하게 쓰시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도 이게서 전문가분들 얘기 들으면 이게 좀 1년에 최소 한 번은 이게 좀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 그래요? 듣거든요. 사실 그게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어떻게 옛날에는 바뀌었어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자주 바꿔줘야 된다. 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만드는 커다란 연구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사실은 좀 비밀번호라고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 쉽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왜냐면 내가 매번 이게 꺼냈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한 번 만들 때 어렵고 긴 패스워드를 만들기 되게 견고한 중요해요. 걸로. 네. 그래서 길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길이가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패스워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크래킹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수 문자, 숫자, 대소 문자, 그리고 길이를 적어도 12글자에서 16글자 이상 이렇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머리 짜내려면 또 너무 힘들어. 이게 막.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해야 되니까 뭔가 메시지 넣어야 되거든요. 네. 뭔지 아시죠? 뭐. 네, 뭔지 알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사실 알려드리려고 했던 꿀팁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길게 만드는 게 되게 랜덤한 걸 하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만 아는 그런 문장으로 하면 사실 저희는 기억하기는 쉽지만 글자는 길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을 사용하는 문장으로 내가 좋아하는 문구라든가. 문구라든지.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뭐 나의 뭐 신체 비밀, 나의 왼쪽 뭐 등에는 점이 있다. 뭐.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등에는 왕점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만 아는. 사마귀가 있다.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이트마다 각기 다른 랜덤한 비밀번호를 쓰신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